자, 저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는 두 번째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기 T분포의 특성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드렸었죠. 세상에서 모집단의 표준명차를 아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T분포를 거의 쓰는데 T분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중심간 정리가 아니라고 분포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런 분포의 특징 때문에 n이 30에 근접했을 때 옛날에는 t분포 대신에 g분포를 써가지고 써도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t분포와 g분포를 어떨 때 이 분포들을 선택을 하는지 그걸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에서 나와 있는 이 t분포와 g분포를 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한 모집단 평균 검정을 할 때랑 똑같은 거죠. 그때 이제 이 정규 모집단과 비정규 모집단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여러분 사실 그 저희가 표본 평균 검정을 하기 위해서 지분포를 쓰건 T분포를 쓰건 원래는 이제 이 정규 모집단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네, 정규 모집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데 가정을 할 때는 한번 보시죠. 시그마를 알 때는 지분포를 쓰죠. 시그마를 모를 때는 소표본일 때는 T분포를 쓰고 대표본일 때는 G를 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어요. 비정규 모집단도 알 때와 모를 때로 나와 있는데 알 때는 소표본, 대표본 상관없이 G를 쓰고 모를 때는 소표본 T고 대표본은 G입니다. 이거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시그마를 알 때는 G분포를, 시그마를 모를 때는 소표본 T와 대표본 G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은 소표본과 대표본일 때, 그러니까 n이 자유도가 30이니까 한 30개 이상의 샘플을 뽑았을 때는 대표본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분포를 썼었는데 이게 정말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그마를 모를 때는 교과에서 T분포를 쓴다고 했었어요. 근데 어떤 책에 따라서는 시그마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수가 클 때는 지분포를 써도 된다라고 근사해서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옛날 말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지금에 와서는 아니라 원래는 아니었는데 옛날엔 이런저런 사정과 그런 것 때문에 근사해서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좀 보수적으로 통계나 수학적인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 결론은 시그마를 모를 때는 뭐 소표본, 대표본 관계없이 T를 써야죠. 시그마를 모르는데. 네. 말인즉슨 대부분의 현실 세계에서는 T분포를 써가지고 검정하는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보수적으로 검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득되지 않을 건 없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적으로 하는 거. 잘 모르면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논란이 되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비정규 모집단의 경우. 옛날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G분포와 T분포의 사용 자체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따지면 사실 정규 모집단의 표준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저희가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비정규 모집단이라고 하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검증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중심 정리를 배워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원래 중심각 정리는 뭐죠? 표본을 여러 차례 뽑아서 그 평균의 분포를 그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중심각 정리인데 저희 그 실습 시간에 했었죠. 중심각한 정리를 똑같이 쓰더라도 어떻게 됐죠? 우리가 샘플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게 되면 똑같은 신뢰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신뢰 구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걸 봤죠. 그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이 뽑을 때 안정적으로 중립과 정리를 빠르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 관계없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죠? 비정규 모집단이라고 하더라도 T분포와 G분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시그마를 알더라도 G분포 역시 근사값이기 때문에 T분포를 사용하면 더 보수적인 접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정규 모집단을 가정하고 정규 모집단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비정규 모집단일 때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에 이제 지분포를 쓰고 T분포를 쓰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어쨌든 표본의 샘플들의 평균을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사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
비정규 모집 단위라고 하더라도 요걸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그마를 설령 우리가 알지라고 하더라도 이때 비정규 모집 단위라고 하면 지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근사값이죠. 중심간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를 계속해서 근사를 하는 거지 이게 정규 분포랑 같다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무조건 비정규 모집 단위인 경우에는 T 분포를 쓰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원래 이제 비정규 모집 단위나 정규 모집 단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 시간을 지금 안 들었지만 정규성 검증이라는 걸 보통 합니다.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모집 단위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검증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표본이라고 하면은 정규 모집 단위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모수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비정규 모집 단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소표본이요. 그러면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안정적으로 똑같은 실내 수준이라도 실내 구간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안정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근데 소표본이면 어떻습니까? 불안정하잖아요. 훨씬 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정규 모집단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모수 검정, 우평군을 검정하는 게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비정규 모집 단위를 하더라도 T분포, G분포를 쓴다 해서 검정을 한다 썼는데 이거는 정말 근사한 중심간 정리 때문에 근사한다는 부분과 정규 모집단을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검정을 하는 것인 거지 실제로 정말 소표본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정규성 검증을 표본들을 했는데 이게 정규성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는 이런 분포 기반의 모수 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파라미터가 없는 비모수 검정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비모수 검정, 이젝트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통계라든지 데이터 분석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포를 그린다는 건 뭔가 패턴이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소표본이고 이게 정규성도 없다라면 패턴을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비모수 검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T분포 자유도가 30 이상이면 T분포의 값이 G분포의 값에 근사하게 가까워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까도 G분포, T분포 할 때 뭐 n close to 뭐 30다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게 좀 힘들었죠. 다 손으로 풀고 이런 컴퓨팅 파워가 오래 걸렸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라든지 시험을 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카더라인데 지면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도가 이 T분포는 여러분 뭐였죠? 자유도에 따라서 유의 수준이 있고 이거를 테이블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유도가 30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고 이렇게 하기 힘들 때는 종이를 다 뒤져가면서 인쇄를 해줘가지고 그거 보고 읽어보고 하면서 검정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30 이상이면 정규분포의 값이랑 유사하다. 그러니까 T분포 T 테이블이랑 G 테이블을 놓고 자유도가 3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G분포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G분포는 테이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컴퓨팅 파워가 발달했으니까 T 테이블이랑 G 테이블을 언제든지 그려낼 수 있단 말이죠. 그걸 그려보게 되면 자유도가 30 이상이고 계속해서 자유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T분포와 G분포가 가까워지긴 해요. 근사하게. 하지만 엄밀하게는 완전히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굳이 G분포를 가정하고 해야 되냔 말입니다. 엄밀하게는 T분포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비정규 모집 단위의 경우에 T분포를 사용하는 게 더 보수적인 접근이고 자유도가 3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엄밀하게는 T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커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동의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써는데 여기는 악유가 있어요. 뭐 정규분포를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는 엄밀하게 T분포를 쓰는 게 맞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실제와 수학적인 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실습에서 계속 해봤죠. 표본을 계속 뽑았을 때 그 분포가 정규분포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정규분포가 아니잖아요. 종형으로 막 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이게 막 좀 히스토그램 그리면 뾰족하게 더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왼쪽에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모수를 검정을 하면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편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건데 저는 좀 보수적인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실 세계로 갈수록 브러쉬성이 높으니까. 이런 악유가 있고 저는 T분포를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린다. 근데 이제 책이나 교과랑 어떤 가르치는 교수님에 따라서는 T분포 자유도가 30 이상이면 T분포값과 지분값이 근사하기 때문에 지분포로 써도 됩니다.
하는 것처럼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규 모집 단위라고 하더라도 뭐 G를 쓰고 T를 쓰고 이런 얘기를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거 이제 좀 뭐 사실 그냥 머리로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악유가 있구나, 이렇게 좀 논쟁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더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 좀 실제로 이걸 고민을 좀 더 하시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시거나 뭐 석사 박사를 밟으시거나 이럴 때는 이제 좀 고민을 좀 본격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악유가 있다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T분포도 저기 G분포랑 비슷하게 한번 가보시죠. 자, 똑같이 가설 검증 절차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도 똑같아요. 저희 G분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좌측 단측 검정이 있고, 즉 단측 죄송해요, 오타입니다. 단측입니다. 단측 검정이 있고 양측 검정이 있고 똑같아요. 양측 검정은 기무가설이 같다죠. 등호 포함하고 우측이니까 크다가 되겠죠. 좌측이니까 좌측이니까 기본적으로 크다가 되고 대립가설이 작아야 될 것이고, 그죠? 우측이니까 그 기무가설은 기본적으로 크고 여기에 표본이 반대로 나서 대립가설은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네. 검정 통계량은 T 스태틱스틱스 그대로 저희 시그마 모를 때니까 시그마를 몰라요. 우리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표본 표준 편차 S를 가지고 표준 오차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줬죠. P값이 알파보다 작으면 H0를 기각합니다. 역시 여기서 보면 아까는 이제 그 단측이니까 2로 나누지 않고 알파 값이고 자유도에 따라서 T 스태티스틱스가 이제 마이너스 값이겠죠. 이거보다 작으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작다는 건 확률적인 얘기인 거죠. 원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사실이 이렇다는 말은 여기에 대한 확률이 이만큼 크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검사를 했으니까 이게 안 나왔어. 근데 안 나와야 되는데 매우 극단적일 경우에만 이 확률이 등장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 G값이 나왔다는 말은 기무가설을 기각해야 되겠구나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통계적인 이해를 하길 바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긴 똑같죠? T-스태티스틱스가 특정 유의 수준에서 어떤 자유도가 있을 때, 클 때, 원래는 나와서는 안 되는 확률이 정말 나오네, 극단적으로 나오네 할 경우에는 기무가설이 기각된다. 그죠? 원래는 여기 남아있는 큰 확률들은 안정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원래 나오기 힘든 값이 나오면 우리는 표본을 가지고 뽑았는데 나오기 힘든 값이 나오면 뭔가 기무가설이 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고, 양측 검정은 G랑 똑같죠? T 2로 나눠주고 특정 자유도만큼, 제가 지금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T의 알파를 2로 나누고 그 다음 DF 값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클 때 양측 검정은 같음이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검정할 때 쓰는 거죠. 우리가 지분포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막 깊게 막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저 이따가 파이썬 가지고 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실제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아마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씩 풀어보죠. 자, 양측 검정입니다. 양측 검정은 기무가설 자체가 모표준 평균이 특정 값이랑 같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대립가설을 해봤더니 우리 표본 평균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아니던데, 이거가 되겠죠? 네.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4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평균 공부 시간 4시간 정도 가지시나요? 여러분들 학생이시죠? 어쨌든 하셔야죠. 지금 대학생 때 저도 진짜 생각해보면 되게 좋았어요. 책임은 없고 그 무한한 자유. 그리고 이게 약간 라떼는 얘기긴 한데 나이를 먹으면서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좀 재밌지 않고
흥미가 잘 생기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대학생 때는 그런 게 많고 뭐든 새롭고 친구들도 재밌고 이제 그런 시기다 보니까 공부를 좀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취직도 하셔야 되고 어쨌든 대학엔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러 고등교육을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죠. 뭐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우리 고등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에 좀 본인이 관심 가는 주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이게 꼭 공부라는 게 사실 앉아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관련된 뉴스를 읽고 뭐 주식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도 공부기 때문에 사례도 찾아보고 뭐 책도 좀 독서도 좀 하시고 이러기를 바랍니다. 잔소리 짧게 추석이니까 잔소리 할 수 있다 하는 가볍게만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영상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네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의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4시간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제로가 4시간이다.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죠? 근데 교수가 표본 16명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 공부 시간이 4.5시간이 나왔다. 표본 0.8시간이더라. 4.5시간이면 한 30분 더 하는 건데 16공부가 30분 더 하는 거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지 않았을까? 4시간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걸 유의 수준의 0.05 수준에서 검정을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 자 우리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해보죠. 저희 그 지분포 풀 때랑 똑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죠. 자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4시간이다. 모수가 4로 기무과들이 정해져 있구나. 표본 16명이 있었습니다. 표본 16명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0.8시간이다. 그리고 평균 공분이 4.5니까 x바가 4.5다. 그리고 시그마가 안 알려져 있죠? 그죠? 그 말은 t분포를 써야 되겠구나. 표본 표준만 알려줬구나. 그러니까 자유도는 표본 개수 16개에서 샘플 개수 16개에서 하나를 뺀 15가 자유도가 되겠고요. 하루 평균 공부 시간 4시간과 유의하게 다른지니까 같지 않다니까 양측 검증이 되겠죠? 같다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이 뮤 제로가 나올 확률을 쭉 계산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사이에서 한 100개를 뽑으면 한 90개 정도는 100개를 뽑으면 한 95개 정도는 여기에 위치를 할 텐데 유수준 0.05니까 95%죠. 그죠? 95%는 여기에 위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양쪽에 여기 2.5% 여기 2.5%가 있는데 여기 바깥에 2.5%가 나올 확률이 매우 작잖아요. 그죠? 95%가 여기서 나오고 2.5%, 2.5%, 5%만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그 t 스태티스틱스 값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위치를 하게 되면 원래는 나오기 매우 힘든 극단적인 확률이 등장을 한 거니까 기무거설이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째 계속 확률 가지고 한다는 거를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해를 하신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계속 보면서 우리 이해를 해보자고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중요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 검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히셔야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있는 많은 검정들이 다 그걸 따릅니다. 그때도 계속 또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하는 이런 검정에서 제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유수준 0.05에서 검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 기준이 되는 t 스태티스틱스는 0.5를 2로 나눠서 양끝이 되니까 그리고 자 df가 15일 때 이렇게 해서 d탭을 찾으시면 2.131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t 값은 똑같이 여기서 표준 오차, 표본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0.8 넣고 우리 저기 n이 16이었죠? n이 16 집어넣어 주시고 x바가 4.5였고 모수를 빼면 4니까 0.5, 0.1을 0.5로 나눠주면 2.5가 나오더라. 2.5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2.131이니까 t가 요쯤 있겠죠? 다시 그릴게요. t가 이렇게 있으면 2.131이 요 정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표본의 개수로 봤을 때는 한 2.131 그리고 마이너스 2.131 여기 안에가 값이 0.95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죠? 어떤 표본을 뽑더라도 우리 표본 개수 기준으로 해서 뽑았을 때는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뽑은 표본의 t 스태틱스 값은 어디에 있죠? 2.5니까 여기 있습니다. 밑에 있죠? 나오기 힘든 확률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H제로를 기각합니다. 기무과설을 기각하는 거죠. 평균 공부 시간 4시간과 유의하게 다르더라.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단측 검정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단측 검정 이해꾼이 하겠지만 왜 단측 검정인지 한번 보시죠. 전교의 평균 수명이 1000시간이다. 전구 25개를 뽑아서 평균 수명이 970시간이고 표본 표준 편차가 50시간인 걸 알았습니다. 이 공정이 기준보다 수명이 짧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짧아졌다. 짧아졌다란 말은 이거 좀 이상하네. 여기겠죠? 여기 있다가 짧아졌으니까 t-statics 값이 뭔가 우리 기준점보다 유의 수준에 근거한 기준점보다 나오지 않아요. 극단적인 확률이 왼쪽에서 발생하게 되면 왼쪽 값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기모가설이 틀린 거겠죠? 더 짧아져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건 단측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앞에 값은 큰 값은 우리가 필요가 없죠. 그죠? 기본 가설 자체가 짧아졌다고 할 수 있는 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평균 수명이 1000시간. 알겠죠? 전구를 25개를 뽑았습니다. 자유도 24가 될 거고요. 평균 수명 시간은 910시간 x 바고요. s가 50시간. 짧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작다. 1000시간보다 작다. t-statics를 가져와서 보게 되면 50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오차를 계산을 했고요. x바에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뮤를 값 빼게 되면 마이너스 30이 나오니까 bt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표본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여기 위치하게끔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뽑은 자유도 기준으로 해서 유의 수준 0.05일 때 t 값은 몇이지? 검정해야 될 임계점 기준은 몇이지? 했더니 마이너스 1.711입니다. 딱 봐도 엄청 작죠? 얘가 당연히 기모가설을 기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 틀렸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확률분포 얘기 여기서는 잠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 거는 여러분들 제가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시험을 칠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하려고 이제 보통 제곱이 되는 숫자를 n의 제곱이 되는 숫자를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죠. 왜냐면 표준 오차를 계산할 때는 루트를 씌워가지고 재니까 루트를 왜 씌우는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분산은 그 스케일이 커져 버리니까 스케일을 똑같이 맞추려고 루트를 씌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예를 들면 이거 뭐 10개일 수도 있죠. 그죠? 12개일 수도 있고 이러면 루트 계산을 해가지고 풀어야 될 겁니다. 그죠? 루트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감안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수점 첫째 끝자리까지 근사하게 풀어라고 하면 대충 10이면 4, 4, 16 그죠? 3, 3, 9니까 우리 3이랑 4 사이 어디쯤에서 제곱을 하면 12가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3.5를 한번 제곱을 해볼까? 3.6을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죠. 혹은 이제 우리가 공학 계산기나 이런 게 있으면 루트 씌워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25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중간고사 칠 때는 이 값이 제곱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제가 뭐 관련해서 이런 단서를 달 겁니다. 만약에 낸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낸다면 뭐 예를 들면 루트 10이다. 루트 10은 몇이에요?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지 대충 뭐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근사해서 푸세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사실 좀 소모적인 거긴 해서 저도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 뭐 굳이 손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숫자 계산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내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혹시나 제곱수가 아닌 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추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이제 예시로 하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게 되면 자, 한 체육관에서 회원들의 평균 근력 지수가 120점이라고 알려져 있다. 새 운동 프로그램을 1개월 적용한 후에 회원 25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측정을 했더니 평균이 125점이 나왔다. 높아졌습니다. 그죠? 이 프로그램의 근력 지수를 향상시켰습니까? 원래 거보다
커졌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트리트먼트, 이 처치가 원래 프로그램이 적용했을 때 이거보다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포를 그렸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같이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뮤는 120점이었다. 1거리에서 25명이니까 자유도는 24가 될 것이고 평균이 125점이니까 x바는 125, 평균 편차는 8점. 여러분 아까는 제가 뭐 루트 얘기했는데 지금 문제에 따라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뭐 한 10개 정도 숫자 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방법이겠죠. 표본의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 평균 계산하는 거 다 아실 테니까요. 자, 이때 프로그램이 근력 지수를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는가요? 유수준에서 검정하세요. 유수준도 알았고 향상시키니까 우측, 단측 검정이 되겠죠. 똑같이 t 계산합니다. 표준 편차 알았고 n25 알았고 집어넣으면 5가 되니까 5로 8을 나눠주면 1.6, x바가 125, 뮤가 120 빼면 5가 나오고요. 5를 1.6로 나누면 3.16라는 값이 나오는데 유수준 0.05 단측이니까 2로 안 나눠줘도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한쪽에서만 5%면 충분히 5% 우리가 수준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요. 자유도 24였으니까 하면 1.71. 딱 봐도 엄청나게 크죠. 역시 기무가설을 기각하면서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요번 장에서는 요 장부터는 파이썬을 가지고 그 실험을 해볼 겁니다. 사실 실습이죠. 그래서 실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이 파이썬 실습을 한번 좀 해보시면서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단순히 저희가 앞에서 문제를 이미 손으로 풀고 눈으로 풀었던 문제를 가지고 파이썬으로 검정을 하는 건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드 파이썬에서 저 단측 검정을 하는 문제 푸는 건 딱 하나 정도 그냥 여러분들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려고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좀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 시뮬레이션들입니다. 뭐 몇 개 되진 않지만 한번 다 같이 보시죠. 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코앞이니까 그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검정을 했을 때는요. 이게 잘못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기각한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잖아요. 기각한다 혹은 기각하지 못했다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이나 이게 기각이니까 기각의 반대말은 뭐죠, 여러분? 기각합니다의 반대말은 뭐 채택합니다, 수용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기각이라는 말 대신 채택이나 수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채택이나 수용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accepted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영어로 rejected 됐다. 영어로만 그 기각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rejected 했냐 아니면 not rejected 했냐. 수학적으로 채택하지 않아요. 우리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채택이라는 거는 양개, 두 개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고르는 게 채택인 거죠. 그죠? 수용하는 것도 두 개 중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인 거죠. 맞다 틀리다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설이니까 가설은 채택하는 게 아니라 기각하는 겁니다. 어떤 가설을 세우면 그 가설을 가지고 이게 정말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 가설이 틀리다고 해서 저 가설이 맞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죠? 저희는 이제 평균을 뭐 크냐 작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니면 저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0에는 항상 등호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등호가 안 붙은 거는 수학적으로 정의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다를 채택을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뭐보다 크다는 건데. 뭐라는 건데. 그래 무슨 값이라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중간고사 시험을 치시거나 혹은 추후에 계속해서 검정을 할 때 반드시 답을 제가 요구를 할 때는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요 두 개로만 답을 쓰시면 됩니다. H1을 채택한다. 이게 틀린 표현이에요. 가감 없이 틀리다고 할 겁니다. 틀린 거니까요. 채택, 수용이 다 안 돼요. 기각한다, 기각하지 못한다. 요것만 씁니다.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보시죠. 우리 파이썬을 하기 전에 한번 랩업을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T 테스트에서 파이썬을 붙여가지고 키만 가지고 들고 왔는데
시그마를 알게 되면 G 값을 가지고 하겠죠. 그죠? 시그마를 n으로 나눠 시그마에서 빼가지고 한다 이거 할 겁니다. 어쨌든 T로 하니까 해보죠. 우리 스태티스틱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무가설은 어쨌든 등호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근데 이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 크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가 앞에서 문제를 내면서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 기무가설에 이 대립가설이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저희 앞에 예시들 보게 되면 기무가설은 이거였는데 대립가설은 이거든지 이거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뭡니까? 좌측 단측 검정을 하건 그죠? 아니면 우측 단측 검정을 하건 아니면 이거 둘 다 해서 양측 검정을 하건 이거는 어디서 결정납니까? 기무가설에 따라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대립가설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단측 검정을 하든 양측 검정을 하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쭉 했던 거는 한 해의 모집단에서 표본 평균과 이미 알고 있는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였고 제가 P-밸류를 설명할 때 계속 P-밸류라는 건 뭡니까? 제가 그 전전 시간에 테이블 이렇게 가져다 놓고 전전전 시간이에요. 테이블 가져다 놓고 우리가 특정 G 스태틱스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예시는 뭐였으면 다 유의수준 0.05에서 확인해 0.02에서 확인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P-밸류가 몇인지를 구해라라고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P-밸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그냥 우리가 뭐 이만큼 2%만큼 맞아요 2% 들어가 이 뜻이 아니라 뭡니까? 제가 확률적으로 극단적인 확률이 나와야 나오니까 기모가설이 틀렸다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밸류 의미를 반드시 H0가 참일 때 표본 폭인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인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H0가 참이더라도 극단적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적인 접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 계속 우리 T statistics, G statistics 이걸로 계산을 했잖아요.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계속 했죠. 뭐 알파가 0.05일 때 이걸 뭐 2로 나누고 뭐 DF 어쩌고 이렇게 했잖아요. G 같은 경우는 그냥 알파에 나누기 2를 했고 혹은 G 알파를 하든지. 그 말은 뭡니까? 제가 확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확률 이 그래프마다 잘 보셔야 돼요. 테이블을 볼 때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값이 확률인 거죠. 그럼 P 값을 구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표본의 값을 근거로 해서 이 T statistics나 G statistics를 구해봤더니 이 정도 값이 있더라. 그러면 G 테이블이나 T 테이블 찾아서 오케이. 이거 바깥에 있는 확률은 몇이냐? 이거 안에 있는 확률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안에 있는 확률을 알게 되면 1 빼기 그 G statistics에 해당되는 확률 값을 빼게 되면 그게 그만큼이 P-밸류가 될 것이고요. 혹은 바깥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그런 경우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거 자체가 P-밸류 값이 되겠죠. 그죠? 우린 유의수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유의수준, P-밸류 다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P-밸류는 어쨌든 H0가 참일 때 표본 평균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중간고사 때 여기서 예시로는 다 유의확률 매실 때만 문제 내놓고 갑자기 P-밸류를 구하라 이렇게 했다고 뭐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얘기할 때 겹치죠. 임계점을 가지고 했던 힌트를 계속 드렸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유의수준이 P-밸류가 알파 값보다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더라. 왜? P-밸류는 H0가 참일 때 표본 평균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니까 우리가 유의수준 95% 100개 중에서 95개에서 이 참값이 나온 거 확신한다가 신뢰 구간, 신뢰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나올 확률이 우리가 신뢰 수준의 범위보다 뭐 좀 밖에 있으면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나와서는 안 될 확률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이거 기억 잘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은 컨피던스 레벨, 유의 수준이랑 레벨이랑 신뢰 구간이랑 연관성이 깊었죠. 그리고 알파 값이랑 유의 수준이랑 이게 유의 수준이죠. 그죠? 여기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P-밸류는 우리 임계 수준 요거 가지고 하는 임계 수준 G statistics, T statistics 요 값을 가지고 테이블표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
다 연관이 되어 있죠. p-value, 알파, 표본, 신뢰 수준, 신뢰 구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으로 계속 이 개념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를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립니다. 확률 통계적으로 이해를 하십사 하고 이제 지겨우시죠? 한글 폰트 안 되면 세션 다시 시작해가지고 한다. 실수 브레이크 벌써 몇 번 했습니다. 그죠? 또 한글 폰트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저 이제 실습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좋잖아요. 어차피 뭐 나중에 가서 파이썬 어차피 계속 쓰실 분들이신데 선호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죠. 저희 수업 시간에도 과반수가 넘었죠. 그래서 제가 파이썬으로 실습을 하는 거고요. 이 코드 잊지 말고 쓰시면 참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 H0 참인데도 5%는 기각된다. 우리 아까 P-value 뭐라 그랬습니까? P-value. H0가 참일 때 극단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P-value 자체가. 그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H0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5%는 확률적으로 기각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표본에서 뽑았을 때 이게 5%가 안 나와, 5%밖에 안 나오는 건데 우리 표본 한 번 뽑아가지고 나왔다는 거는 그죠? 이 어마무시한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과설을 기각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걸 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정말로 그런가를 보려고 수학적으로 이해한 거 말고 정말로 그런가를 한번 보려고 이 코드를 제가 짜봤어요. 라이브러리 불러주시고요. 이렇게 PLT 여러분들 하셨죠? 계속해서 테이블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이거 SCI, PI 해가지고 사이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많이 쓰실 거예요. 통계 관련해서 하게 되면 이게 보통 부르죠. 그리고 스태츠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사이파이라고 하는 사실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스태츠라고 하는 별명으로 이게 거의 뭐 약간 그 뭐 여러분들 표현으로 국룰이라고 거의 국룰처럼 씁니다. 넘파이는 MP, 판다스는 PD, 뭐 사이파이는 스태츠, 그렇죠? 볼리브 어쩌고저쩌고는 PLT에서 플랫으로 줄여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문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아야 되니까요. 우리 한번 기무가설 평균값을 뮤제로를 100이라고 얘기를 가정을 해보고 이때 목표준 편차를 시뮬레이션용으로 우리 T 검정합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왜 이걸 합니까? 우리 이거 쓰는 거는 G 검정이냐 T 검정이냐 앞에서 계속 그걸로 얘기를 목표준을 알 때 모를 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 검정하는 방법을 분포를 뭐 쓸지를 나눠서 그렇지 여기서 시그마가 적혀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니까 지분포를 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죠. 데이터 만들려고 쓰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그 다음에 표본을 30개 뽑았고 유의 수준은 0.05 그리고 반복했습니다. 이 표본을 5,000번 뽑을 거예요. 보시죠. 자, 랭지 S니까 5,000번 반복해 주세요. 들어갔고 샘플은 랜덤 노멀에서 이 뮤와 시그마를 가지는 값에서 표본 30개를 랜덤하게 들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특정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t-테스트를 합니다. t-테스트를 하는데 p-밸류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p-값을. 그래서 우리가 알파는 0.05가 나왔죠. 이걸 가지고 그 이제 p-밸류가 이거보다 작으면 유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작을 때는 리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알파가 p-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 h0로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그죠? 리젝티드 값이 올라가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기무가설이 참인데 기각되는 비율을 리젝트가 실제로 몇 번이 나왔는지를 우리 전체 반복하는 횟수로 나눠주게 되면 정말 H0가 참인데도 기각되는 확률이 기각되는 게 나오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시드 값을 고정하지 않았죠. 그 말은 돌릴 때마다 여러분 콜앱에서 돌릴 때마다 이 값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5번 정도 돌려봤는데요. 0.052, 0.054, 0.052, 0.053, 0.054 대체로 물론 제가 이렇게 나오게끔 썼습니다만 어쨌든 알파 값이 0.05에 근사하는 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P0가 지금 참으로 나왔던 게 95개 정도가 나왔고 그 외에 0.05 정도가 근사하게 참인데도 기각된 걸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저희 전년 시간에 했던 신뢰 수준과 신뢰 구간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신뢰 수준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신뢰 수준이 0.05라고 가정을 해보면 95% 확률로 뮤는 뮤 제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95% 확률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0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그 중에 95개의 표본 정도는 반드시 뮤 제로에 나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신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95% 확률로 나온다가 아니라 95% 정도의 수치로 확신할 수 있다죠. 그걸 여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우리 표본 평균을 따르게끔 지정을 해놨었는데 실제로 H0가 참인데 그죠? 그래서 뭐 테스트를 무조건 이렇게 했죠. T-테스트를 했는데 샘플이고 뮤제로 값을 넣었으니까 참이다.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했죠. 그때 시뮬레이션 들어 3,000번 반복했더니 그 중에 0.05% 정도가 0.05가 5% 정도가 실제로 기각되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제가 신뢰 수준 얘기하고 신뢰 구간 얘기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확률적인 표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확률적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건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그러니까 저번 수업 21언이나 이번 수업 1언이 계속해서 확률적인 접근이라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P-value는 어떤 분포를 가질까 한번 보시죠. P-value는 뭐라고 했습니까?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한번 뽑아볼게요. S 3,000번 반복하기로 했고요. 정규 분포죠. 시그마가 1이고 평균이 0이니까 그 다음에 n이 25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value를 빈값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네가 추출한 P값을 집어넣어줘라고 가정을 했고 3,000번 반복을 하는데 랜덤 노멀에서 뮤 제로와 시그마 0이랑 1이니까 표준 정규 분포죠. 네, 표준 정규 분포죠. 그래서 뮤 제로와 시그마를 따르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 30개씩 랜덤 추출을 한번 해줘. 그게 데이터 값이야 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P-value를 실제로 계산을 했습니다. 해서 이 P-value를 여기다 계속 집어넣어서 어펜드 하라는 거니까 룹 한 번 돌 때마다 값 집어넣고 그 뒤에 그 다음 집어넣고 그 다음 집어넣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값을 그려줘 라고 해서 빨간 선을 0.05에다 그었습니다. 0.05에다 라인이니까 0.05에다가 우리 빨간색 값으로 해서 그었고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빈스를 20으로 제가 왜 했겠습니까? 이 선이 겹치죠? 확률이 나올 1을 20으로 나누기 때문에 0.05가 나오겠죠? 5%를 20배 하면은 100%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P-value 자체의 분포가 어떻게 나옵니까? 유니폼 유사하죠? 그죠? P-value가 뭐 1일 확률, 95에서 100 사이에 있을 확률 유니폼입니다. P-value는 당연히 유니폼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데이터니까 이제 뭐 들락날락은 있는데 이 반복수를 늘리면 늘수록 이건 계속 수학적인 분포에 가까워질 겁니다. 지금은 통계적인 분포고. 그렇습니까? P-value는 왜 유의합니까? P-value는 극단값이 나올 확률이니까 이 극단값이 나올 확률 자체는 당연히 동일해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그랬던 분포가 아니라 그죠? 이게 분포값을 P가 가져버린다고 하면 이 검정을 하는 이 기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지죠. 이 겁니다. 수학적으로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벌써 44분 했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P-value 분포가 만약에 뭐 종균포를 따른다, 뭐 아니면 로지스틱을 따른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설 검정할 때 P-value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직관적으로 그죠? 당연히 P-value가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분포를 그린다는데 그거는 새로운 법칙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극단값이 나올 확률인 거죠. 극단값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 기준의 값을 가지고 확률이 나온다는 값은 이 값 전체의 데이터를 뽑았을 때 표본이 어느 정도 위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유니폼하게 나와야죠. 그 표본들은 모집단에서 뽑아왔으니까.
그럼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신뢰 구간이랑 신뢰 수준이랑 실제로 나오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부 시간 데이터 우리 문제로 나갔었죠? 4시간 평균이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어떤 대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를 한번 쭉 긁어왔고 유제로가 쌓였고 0.05에서 한번 우리 그려보자 해서 t-statistics를 p-value를 가지고 한번 쭉 테스트를 하게끔 그렸고 E는 데이터 민이고 그죠? 요거의 평균값이 나올 거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계산하게끔 했고 N은 랜 데이터니까 요거 전체 개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SE 표준 왜냐면 N 자체를 한 거는 이 데이터 표본을 가지고 뽑은 거니까요. 그죠? 이 표본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표본의 횟수, 표본의 이 데이터의 길이를 렌으로 하면 랭스니까 이 데이터의 표본 개수가 쭉 나오죠. 이걸 루트 안에 씌워가지고 여기다 표본 표준 편차로 나눠줬으니까 당연히 표준 오차가 될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 하면 t 값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1-알파를 2로 나누고 양측 검정으로 해서 보게 되면 df치를 넣었을 거고요. CI 로그랑 CII 컨피던스 인터벌 로우 값, 컨피던스 인터벌 하이 값 어퍼 밸류, 그 다음에 평균 값 해가지고 요걸 크리티컬해서 표준 편차, 표준 오차를 더하고 표준 오차를 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표준 교조를 그려보게 되면 95% 신뢰 구간, 그죠? 이 사이에 평균 시간이 위치를 하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데이터는 지금 신뢰 구간으로 봤을 때 95% 신뢰 구간 안에 우리가 기무가설로 넣었던 뮤 제로가 내시감이 위치하고 있죠. 그 말은 뭡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는 기무가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신뢰 구간 구했던 그런 코드를 가지고 표준 오차 가지고 더해서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평균 그리고 기무가설로 가정을 했던 값이 들어가 있느냐를 가지고 통계적인 검증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통계적인 검증이 뭔가 이 데이터가 원래 기무가설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표준이 뭐 여기 나가 있겠지. 실내 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았겠죠. 그러면 H0를 기각하는 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 수준, 그죠? 컨피던스 레벨이랑 컨피던스 인터벌이랑 알파랑 p-value는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신뢰 구간에 대한 이 그림은 뭡니까? 우리 p-value로 수치적으로 기각한다, 기각하지 않단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신뢰 구간은 여기 안에 표본 평균, 모집단 평균이 위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죠? 우리 실습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시간 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니까 좀 이렇게 실습을 하는 시간을 굳이 뺐는데 좀 보시게 되면 자 유의수준 잘못 기각할 확률은 약 5%입니다. p-value는 h0화에서 결과의 극단성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근등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T검증 목표물 차이 판단인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었고 연습을 했죠. 우리 실내 구간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H0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기각하지 못하는 건지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통계적인 어떤 궁금증이 이번 실습을 통해서 바뀌셨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중간고사 전에 도를 나가야 되는 내용들은 다 나간 것 같아요. 실습이니까 여러분들 꼭 저 파이썬 코드 한번 돌려보시길 바라고 제가 연휴 기간에 숙제 내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파이썬 가지고 이제 과제를 계속 낼 겁니다. 우리 중간고사 때까지 했던 내용 과제로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내주고 또 중간에 검정 기말까지 계속해서 검정을 배우니까 그것들 파이썬으로 계속 해보고 또 숙제 내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본 강의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을 해보고 짝표본 평균 차이를 검정을 해보고 동일성 검정을 해보고 분산 분석을 해보고 단순하게 이런 걸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규성 검정이랑 가려버리나? 한 검정 우리 안 했죠? 우리 카이스케어 이렇게 생긴 거 X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거 분포 안 했습니다. 이건 표본 분산의
분포를 가지고 그릴 때 검정할 때 카이스퀘어 검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성 검정, 등분상 검정, 아까 제가 뭐라죠? 저희 그 소표본이나 대표본이라를 딸 때 뭐 정규 모집단이냐 비정규 모집단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원래 사실 뭐 우리 한 모집단, 두 모집단, 분산 분석 전부 다 정규성을 기본적으로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이게 아닐 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비모수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규성 검정을 우리가 패스하고 가정을 하고 지금 수업 진행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정규성 검정은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어쨌든 본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복잡해지겠죠? 이거 배우면 할 때마다 정규성 검정하고 뭐 또 계속 분석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 두 개, 그 다음 오늘 했던 거 전부 다 정규성 검정만 정규성이 있다고만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등분상도 가정을 합니다. 요 개념 좀 복잡하니까 얘기 여기서 안 할게요. 여러분들 배우는 거에서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순 회귀 분석하죠. 우리 랜덤 워크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표준오차 가지고 가장 표준오차 합이 작은 걸로 가는 게 단순 회귀 분석인데 회귀 분석 종류 엄청 많습니다. 타임 시리즈 하는 분석도 있고 저희 수업 시간에 타임 시리즈 분석 뭐 패널 데이터 여러 얘기했었죠. 그런 것도 있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있고 뭐 센서 리그레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합니다. 다루지 않고요. 우리 정규성 우리 등분상 검정할 때 제가 비정규 모집단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걸 하려면 비모수 검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 하지만 원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시간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되어 있는 그런 통계적인 지식상 나가지 않지만 원래는 알아야 되는 알면 좋은 것들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중간고사 이후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다음 주 수업에 중간고사 검정 우리 배웠던 것들 쭉 한번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 모집단 평균 검정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자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대면 수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